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용칼 첫 번째 섹션은 조간신문 훑어보기인데요. 주목할 만한 조간신문 기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또한 오늘 하루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박 비박 대충돌 한국당 총선 전망 잿빛. 네. 이런 타이틀입니다. 이거 되는 일이 없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또 대개는 이제 리더십이 공고하지 못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자, 그 이야기를 좀 소상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글자가 커요. 네. 그리고 적정하게 두껍기 때문에 라면 받침 용도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꽂아도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기능성 면에서 탁월한 책이다. 농담이고요.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 그 혐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라고 말이죠.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남자가 없게 생겼네. 그 어떤 악플이 달렸어요. 예. 대학 졸업 후에 최근에 창업한 박모 씨, 아무래도 여성분이겠죠. SNS에 계속해서 이제 악성 댓글이 달렸어요. 무슨 성괴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성형괴물, 그 약자라면서요. 그러면서 야 성형쟁이 찔리냐? 이랬다는 거예요. 예. 필러 맞고 자연 미인인 척하냐? 외모를 지적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상대를 차단해도 그때뿐이었어요. 계속 가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외모 비하 댓글을 달고 개인 메시지로 욕설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 여성분은 성형한 적이 없는데 계속 악플러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 여성 중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다.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렸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악플러를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SNS 아마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예, 느낌에. 그래서 결국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범인은 40대 남성이었고요. 두 딸의 아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인격이란 것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혐오가 이렇게 일상화됐어요. 유명인 또 대중의 사랑을 받고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우리 사회가 완전히 무분별이에요. 무분별. 자기의 어떤 그런 취미, 자기의 그 취향만 있고 남의 아픔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이런 사회. 예, 제가 도덕군자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혐오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라는 점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혐오의 일상화를 막기 위한 작은 노력. 혐오를 당해본 사람들이 알죠. 네,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혐오를 가하는 사람 입장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루고루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해 보시죠.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용칼 첫 번째 섹션 광고부터 함께 하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 만나볼까요? 네.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시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 앤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미모지조님, 뿌리 깊은 샴푸 사면은 두피에 도움을 주는 빛도 준다고 하네요. 그래요. 자,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566-7871, 1566-7871 되겠습니다. 자, 바로 뉴스 이어갈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인 강한옥 여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강한옥 여사님 정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좋은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통령으로 남겨주셨어요. 예. 자, 이 강한옥 어머니의 그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을 돌아보게도 만들고요. 예. 얼마나 각별했겠어요, 문 대통령. 예. 1927년생이세요. 예. 6남매의 장녀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곳이 북한 함경남도 흥남의 소란마을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1950년 흥남철수, 네, 흥남철수 기억하시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아마 이 흥남철수가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1950년 6.25 전쟁 벌어지고 북한이 남쪽으로 계속 침략해오고 있었는데 메거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북은 북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었죠. 그러다 다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또 남으로 내려옵니다. 이 공산 치하에선 살 수 없겠다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는 흥남철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 거제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2년 후죠. 1953년 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던 장사가 너무 잘 안 돼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생계는 사실상 강한옥 여사님, 강한옥 어머니가 책임지셨어요. 시장 좌판에 옷을 놓고 팔거나 연탄 배달도 하셨다고 하는군요. 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학교 법대에 들어가고 1975년 4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송되는 날 호송차를 따르던 어머니의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란 책에서 소상히 다뤘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휘저으면서 제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차 뒤를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네.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지는 그런 호송차를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져가는 호송차를 바라보고 계신 강한옥 어머니. 네. 우리네 어머니이면서 참 한 시대의 그런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으셨던 어머니세요. 예. 이렇게 세상과 작별하셨네요. 네. 데레사라는 영세명을 갖고 계세요. 부산 남천 성당에 이렇게 빈소가 차려졌다고 하는데 가족들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리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5일 휴가를 내고요. n분의 1 공무원으로서 금도를 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힙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가셨네요. 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저기 김정호 님인가요? 제 패친 이분이 쓰신 글 보고 제가 또 마음이 먹먹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디어 공감에 올라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님이 부산 가톨릭 의료원 메리놀 병원 일반실에서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일반실에서.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부산에서는 부산대병원이 제일 크고 양산에도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시고 그리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인제대 부산 백병원 병상수로 보자면은 이런 순서입니다. 제일 큰 부산대병원은 병상수가 1200개가 넘는 대형 병원인데 반면에 메리놀 병원은 병상이 380개 중형 병원이란 거예요. 현직 대통령의 모친인데 위중하다면 청와대 근처에 있는 서울대병원 특실에 모셨어도 무방했죠. 누가 뭐라고 그걸 갖고 시비 걸겠어요. 모친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인데 어느 아들이 지척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향인 부산에 그것도 제일 큰 부산대병원이 아닌 중형급 병원 메리놀 병원에 그것도 일반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참 큰 감동이 되는 이유는 아들에게 어떠한 짐도 되지 않으려는 강한옥 어머니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모친도 모친이지만 한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뜻을 그대로 받은 아들도 참 대단한 아들이죠. 문재인 대통령 업무에 바빠서 10월 16일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자 부산에 갔을 때 겨우 모친을 찾아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임박해서야 다시 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모친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합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배려한 그런 고 강한옥 대레사 어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을 김정호님이 담으셨어요. 예, 좀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이 점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 대통령 아닙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정에 임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강한옥 어머니가 큰 그늘이 되셨네요. 예,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이 아침에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모처럼 오셨는데 성모 마리아들의 성모병원을 박사 모들이 포위하고 있다. 저기 반포동 가톨릭 병원 말씀하시는군요. 가톨릭대 병원. 네. 송호주님 항상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 네. 풀 7282 이런 대통령을 이런 어머니를 욕하고 씹는 인간들이란 참 가슴이 먹먹하다. 오늘 여러분 이제 그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나오게 될 텐데 말이죠. 이 내용은 내일 나오게 되는군요. 네네. 내일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접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자들이 계속 이러면 이럴수록 자기들 무덤만 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김용민이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제 선거 얘기해서 그런데 2012년 총선에서 진 이유는 저기 열렬하게 지지를 표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둘 중에 누구를 가장 혐오하는가? 혐오하지 않는 순서대로 보자 하면은 제가 진 거예요. 예. 그만큼
지지자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안티도 확장성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안티가 너무 많았어요. 안티 줄일 새도 없이 선거는 끝나버렸고.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이라면요. 예, 지금 뭐 당장의 지지율이 오르느니 내리느니 이런 얘기 무의미해요. 선거 때는 정상과 비정상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결국 판단 못하는 국민들이 그래 민주당이 덜 꼴통이지 이러면 민주당 찍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덜 꼴통이지 하면 자유한국당을 찍게 되는 건데 누가 더 꼴통이에요? 여러분 판단대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절도를 지키고 이쪽에서 그런 비난과 모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수해가면서 우리의 주장을 뚜렷이 그리고 선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저렇게 아무나 거리에서 혐오하고 비방모략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옷을 벗겨가지고 모욕 주고 망신 주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저쪽이 싸움 걸어올 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하여튼 훌륭한 어머니를 두신 훌륭한 대통령 위로를 표하면서 이거 뭐 조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 말이죠. 어떡합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문재인 대통령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 좋은 어머니 두셨어요. 강한옥 여사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2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님 보고 싶은 아침이네요. 디토케이님.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회자평님. 뭔 또 홍보를 하시려고 오셨나? 예. 그래요. 김회수님 말씀처럼 기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훌륭한 이생의 공을 남기셨어요. 김용민 TV를 칭찬하시는 거였다고 연혜자평님. 이 비디오는 유용하고 재밌고 정보가 많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가 짧잖아요. 영어가 짧으니까 연혜자평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신 줄 몰랐지. 지금 뭐 또 딴 사이트를 홍보하러 오셨나? 첫 줄만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화희님,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벌써 2회가 지났어요. 술만 드시면 저희를 깨워서 같이 라면 먹이고 그랬어요. 용돈도 많이 주시고요. 아이고 정말 좋은 아버지 두셨네. 예. 자, 그래요. 우리 강한옥 어머니의 소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픔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참 이런 소식을 바로 이어서 전하는 게 너무 민망하네요. 한국도로공사가 이딴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단 해고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의 교섭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한국노총 노동자들하고는 합의 봤다 이거죠. 민주노총, 야, 니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냐? 어? 니들이 위력적이면 얼마나 위력적이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벙커원 교회 전도사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는 바로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가서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요. 이번 주 김천에 가서. 김천에서 설교하는 거, 이 실황은 또 우리 유튜브와
마포 강북에 있는 벙커원 교회로 생중계가 돼가지고 뭐 모두가 다 함께 김천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김천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또 설교를 또 생중계로 동시 방송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들의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환과 이런 여러 고난의 삶을 한번 제대로 조명하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게나마 그 뜻을 모을 생각입니다. 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60이 넘었습니다. 뭐 나이 많은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뭐 어린이도 쓸 수 있는 거고 어른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2번 낙선했고. 근데 뭐 어떤 얘기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도로공사 사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반 이 도로공사 사장에서 대박 쳤네요. JTBC 보도를 보니까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경영에 관여한 회사인 인스코비가 도로공사의 가로등 교체 사업 과정에서 핵심 부품의 80%를 공급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야, 무려 80%를. 게다가 알뜰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던 인스코비, 이 회사는 도로공사가 가로등 교체 사업을 전면 시행한 지난해부터 스마트 그리드 사업 매출액이 눈에 띄게 성장을 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업 적자를 내던 인스코비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 성장을 발판 삼아서 지난해 영업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야, 참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응? 도로공사는 해명 자료를 통해서 LED 조명 교체 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인데 같은 해 11월 이강래 사장 취임과는 무관하다. 뭐 물론 이렇게 해명하겠지. 근데 대박 났잖아요. 대박 난 건 사실인데. 그리고 2017년에 이강래 사장이 취임하고 거기서부터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이 회사는 원래 영업 적자를 내던 회사인데. 아이고 참. 지금 이강래 씨는 두고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면 안 되지. 물론 내가 대통령이 돼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MB처럼. 도로공사 사장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날릴 수 있잖아요. 왜 저기 정치권 선배라서 이렇게 봐주는 겁니까? 안 되죠. 날려주세요 지금. 아니, 해고 노동자들이 말이죠. 해고가 부당하다. 한 명이 샘플 케이스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서울고법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아니 그 비정규직으로 쓸 사람들이 아니다. 요금 수납원들은 정규직으로 써라.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아니 법원의 뜻을 따라야지. 한 명 한 명 다 소송해봐. 야, 아쉬운 사람들은 저 한 명 한 명 다 소송해서 다 승소해 갖고 와. 그럼 그때 내가 바꿔줄게. 이 마인드 아니에요. 야, 참 이거 피눈물 나게 만드네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말이죠. 철도공사 사장, 정치권에서 내려간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그렇게 승무원 노동자들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양승태 대법원이 이 노동자들 피눈물 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식이 있는데, 어린 자식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있어요. 아, 나 참. 예, 물론 공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때로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짐이 될 것 같으면 진작에 그만두셔야지. 뭐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 나 참 답답하네. 응? 그리고 하이드님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모친 빈소에 장관도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동생들이 경영에 관여한 회사가 대박 나도록. 자기는 관여 안 했다? 자기는 뭐 무관하다? 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이광래 씨가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지 도로공사에 뭐 어떻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온 가족이 도로공사 업무에 뭐 유관한가? 평사원일 때부터 평사원도 아니잖아. 정치권 출신인데 어? 이런 우연의 일치가 가능합니까? 이광래 씨가 조국 전 장관 같으면은 이미 뭐 털려도 10,000번은 털렸지. 응?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이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정부의 명운이 어?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어떤 무지로, 무능력으로 이 정권의 그 기반이 그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 이런 책임 의식, 주인 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아니다 싶은 사람은 과감하게 목을 쳐내고 새로 교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촛불 정부의 그 진면모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광래 씨는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가야지. 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여당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말이야. 이 공기업 사장 한 자리 해보겠다고. 갔더니 조용히 있던지 이렇게 노동자들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쥐는 또 동생들 사업 뒷받침해 준 걸로 의심받고 있고. 뭐야 이게 도대체. 자, 이런 사람들 혁신하고요. 아, 그리고 저는 물론 당연히 아니라고 할 때마다 전제하는데 30대 40대에 유능한 인재를 갖다 앉힙시다. 어? 그래서 조직 전반에 좀 혁신과 생기를 돌도록 하자고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쪽팔리게. 이 소식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미국이 말이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이게 뭐냐? 어? 전략자산은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 전략자산은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한반도 상공, 한반도 해역을 피해서 주로 동중국해 등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출격하는 B-1B 전략 폭격기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5회에서 6회 출격했는데 출격할 때마다 돈을 달라 이랬다는 겁니다. 참 방위비 분담금 지금 1조 3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5조 8천억으로 올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이것도 유료 서비스로 전원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혈맹 우방한테 유료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소파 규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지출할 돈이 제로예요. 모든 주둔 비용은 미국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해 1조 300억 지불하잖아요. 또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이 6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군한테 주는 돈이 1조 300억이라면은 그 나머지 5조 9,700억 요거는 한국이 이 주한미군 주둔 때문에 쓰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1조 300억이 아니라 5조 8천억을 달라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전쟁 기운이 사라진다면은 미군은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그 연설비서관 스노드그래스가 책을 냈는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을 심하게 이용하고 벗겨먹는 나라라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1년에 70조를 낸다면 괜찮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야, 6조가 아니라 70조야, 여러분. 6조가 아니라 70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조 정도 매년 내는데 이걸 또 70조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70배. 정말 참 우리 저 보수 주한미국 대사가 피습당했다고 가서 부채 춤추고 개고기를 건넸던 우리 보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70조 내면 어떻겠냐고. 70조 내면. 70조 내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되는지. 차라리 미군 철수시키고 자주국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지. 아니 보수라면 그렇잖아요. 외세에 의존하는 보수가 있습니까? 그런 보수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트럼프는 이제 뭐 극단적인 협상가죠. 그 상대방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그 상대방이 발끈하면 자기가 먼저 얘기했던 액수의 절반을 얘기해요. 실제로도 6조로 달라고 했더니 한국이 반발하니까 3조로 또 깎았어요. 예. 지금 여러분 1조 더 많습니다. 1조 더 많아요. 미국이 돈을 남깁니다. 이자놀이 했다는 설도 있어요. 이거 감안해 보면은 미국은 지금 1조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니 소파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한 푼도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70조를 얘기합니다. 70조. 와, 그러면 미국 군사 비용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담당하는 건지, 아니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방비를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괌에서 한국으로 오는 폭격기 비용 1억 달러를 요구했다. 아유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네, 머리가 아파요. 참. 양키야 6조면 1인당 니들한테 줄 돈이 10만 원이 넘어. 예. 그러니까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안보적 의미 또 국제정치학적 의미 이런 건 다 배제하고 무조건 이걸로만 보는 겁니다.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 이런 우방이 있습니까? 이런 혈맹이 있습니까? 예. 우리 이제 개고기 갖다 바친 보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런 70조를 요구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무성이 모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 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 특정인 몇몇이 나서서 통합에 재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서 문재인 정권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몇몇 방정맞은 정치인은 깨닫기 바랍니다. 야, 김무성 씨가 굉장히 독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모처럼 황교안 대표도 통합을 주장하고 바른미래당 유승민도 화답했는데 황교안이 통합을 주장했을 때는
김무성의 어떤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박 마케팅에서는 영남에서 먹힐지 몰라도 수도권은 다 망한다. 근데 수도권 보면은 비박들이 상당하거든요. 비박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박 마케팅으로 과연 수도권에서 표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절박감을 표시했고, 그래서 유승민을 데려오자. 유승민을 데려오면 수도권 경쟁력이 있다. 또 본인 자신도 사실은 지금 친박들로부터 날마다 공격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그런 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승민까지 들어오게 되면 범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친박들이 탄핵의 책임을 막 추궁하는데 그 뭐 탄핵과 관련한 시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재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박들인데 방정 맞은 면놈이 나서서 고춧가루를 뿌린다 이렇게 욕설을 불사했어요. 김무성이 탄핵 잘못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자기 선거 공약에 탄핵 잘못됐다라고 쓰고 나는 친박이다 이렇게 간판 걸어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겨우 분위기 만들어지면 툭 튀어나와서 깨는 거 중단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통합하자, 보수 통합하자. 과거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손잡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더니 이거에 대해서 친박들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깨고 있다는 겁니다.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친박계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한 친박계 재선 의원은 서울신문과 가진 통화에서 당을 버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귀담아 들을 가치도 반박할 가치도 없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다음 의원총회 때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친박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재밌는 당이 됐어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씨가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에 앞장섰던 바른정당 출신의 김무성 등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낙천시켜봐요. 낙천시켜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 수도권 선거는 깨지는 거지. 망하는 거지. 친박 주장대로 그렇게 갔다가는 수도권 선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남 자민련이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사실 또 바른정당 갔다 돌아온 의원들 뭐 이은재라든지 이런 인간들 보면 정말 열심히 또 장제원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상규도 바른정당 탈당한 거 아십니까? 여상규도. 그래요.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꼴통짓 하는 건 뭐냐면은 바른정당 있을 때 바른정당 가가지고 이게 당내 그 친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표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털기 위해서 더 독하게 더 간악하게 말하자면은 여당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죠. 자기들이 정말 박근혜가 탄핵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든 지금 다시 합쳐야 되는데 친박 쪽은 김무성을 위시한 모든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고요. 뭐 개중에는 정말 바른정당 갔던 일들을 사죄하고 탄핵 찬성했던 거 사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친박당으로서 자유한국당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도 있죠. 그런 자들은 좀 봐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수는 있어도 김무성 등은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 공천 때 황교안은 이들을 살려줄 것인가? 물론 김무성은 불출마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친박 성향을 띠지 않는, 또 친박으로부터 저 인간들은 다 도려내야 한다라고 지목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공천을 안 주는 상황에서 결국에서 친박이 가서, 조직도 기반도 없는 친박이 가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이 결국 또 제3지대에서 보수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박들이 협박 끝까지 하겠지. 황교안한테 우리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겠지. 그 협박을 하면 또 나름대로 또 황교안은 또 여기서 절충을 하려고 하겠죠. 이러면 또 당내 친박들이 열불 내면서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따로 나가서 우리 공화당에 또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래서 영남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이 패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 총선은 친박 비박의 그 갈등이 재현돼서 당이 두 쪽 나고, 또 그래서 보수 통합은 요원해지고 자유한국당은 선거 참패로 이어질 공산이 대단히 크다. 물론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예측을 피해가는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황교안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헤어집니까? 왜 갈라집니까? 우리 합칩시다. 서로 양보해서, 한 발씩 양보해서 보수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말빨이 먹히질 않는 사람입니다. 황교안 씨가. 만약에 황교안으로 인해 지지율이 30%, 35% 뭐 그렇게 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정치를 잘해서입니까? 또 그렇게 30에서 35% 찍어도 무슨 표창장이니 이런 헛발질로 인해 가지고 또 20%대로 내려앉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선거는 지지자가 많아져서 많은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혐의 대상으로 봤을 때 그 경쟁에서 2등, 3등이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극혐 1등 돼봐요. 극혐 1등 되면은 중도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일이겠지만은 자유한국당 상황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끝내 유승민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그런 이합집산은요, 국민들에게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전처럼 특정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깃발을 들었다, 그럼 다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얼마나 면밀하게 다 따지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저 같은 사람을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하여간 제 방송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지지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혹은 사심이 가득해서 흑화된다면은 무섭게 안티로 돌변할 분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진짜 엄청난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를 사유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입니다.